제가 드디어 이 두꺼운 4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거는 4권이고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그리고 3권은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양이 엄청 많은데도 가독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1, 2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년기랑 청년기에 대한 내용이고 3, 4권은 중년기랑 장년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아직 그 나이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3, 4권에 해당된 내용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잘 읽을 수 있었고,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앞에 1, 2권의 내용을 미뤄봤을 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중년이나 장년이 됐을 때 이 책을 다시 읽어도 정말 재밌겠다, 느끼는 게 또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작가는 정말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선생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엄청나게 강추드려요.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관계없이 소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또 여혐, 남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 입장이 돼봐서 생활해봐라. 근데 어떻게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는 거지.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지금까지 저는 남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해왔잖아요. 여자들이 보는 이 세상의 문이 지금까지는 꽉 닫혀 있거나 그 틈으로 제가 어림잡아서 짐작을 했을 뿐이지 그 문 너머에는 어떤 게 있을지 전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문 너머로 한 발짝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자분들이 생각하기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사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런 책은 정말 드뭅니다. 이런 책은 정말 드물어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준에서는 이건 레전드입니다.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고전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몇 가지 리뷰를 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세계문학 뭐 그런 데에 포함될 만한 그런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3, 4권의 책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하자면은, 이제 3권부터는 릴라와 레누 구도에서 이제 레누의 이야기로 좀 비중이 많이 쏠려요. 레누가 결혼을 해서 자기의 이제 작가로서의 커리어도 쌓고,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시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댁과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 사이에 그런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불안이 이 3권의 메인 테마입니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개인만 있다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모가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거는 아이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아니죠. 아무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같이 못 보내잖아요. 그 상태로 남겨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4권의 이름이 잃어버린 아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불안을 겪으면서 남겨졌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4권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막 극적인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뭐 60년간의 이야기니까 중간에 뭐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도 많이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말은 이제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에 수미상관 많이 배우잖아요. 예전에 이런 신화라던가 민담 같은 걸 보면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는데, 제가 예전에 그 리뷰했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제가 아주 신화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수미상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요. 처음에 그 길가메시가 왕인데 자기가 사는 그 성, 그 벽을 막 보면서 막 감탄을 하거든요. 가마에서 만들어진 벽돌을 한번 막 보라, 이런 높은 성벽을 한번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길가메시가 막 이런저런 역경을 다 겪고 막 자기가 죽음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자기가 이제 초월적인 생명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엘레나 페란테의 요 책도 그런 식으로 끝이 나요. 이제 처음에 돈 아킬레라고 하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악당 같은 이제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인형을 뺏어갔다라고 얘네들이 이 레누와 이제 릴라 어렸을 때 이 두 소녀가 생각을 해서 이 아저씨네 집에 찾아가요. 이 아저씨는 되게 괴물같이 묘사가 되는데, 이 아저씨가 자기가 훔쳐간 건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이 훔쳐가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애기들한테 돈을 주거든요. 애들이 밑도 끝도 없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돈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조금 이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추리 소설처럼 어떤 정합성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 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모두 기록했던 지금까지의 글쓰기 방식이 틀렸다는 생각이 혼란스러웠다. 릴라가 말하는 것처럼 글을 써야겠어. 깊은 구렁을 파야겠어. 다리를 짓되 완성하지 않아야겠어. 독자들이 직접 글의 흐름을 만들도록 해야겠어. 이 말이 이 작가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핵심 같아요. 여기서 어떤 살인이 일어나고 과거에 어떤 이제 뭐 추문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인물들이 존재할 뿐이지 그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하고 그 반응이 우리가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 지점을 이 작가는 정말 잘 포착하고 서술한 것 같아요. 가독성이 매우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묘사 같은 것도 너무 뛰어나고, 이거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공대생이신 분들은 이런 비유가 좀 더 쉬울 텐데,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거나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짤 때 보면은 어차피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러니까 아웃풋은 똑같더라도 중간에 공식을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엄청 길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제 느끼기에는 짧은 게 좋겠죠. 그 처리 속도도 훨씬 빠르고 발열도 훨씬 덜 되니까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프로그래머이자 이제 이제 엔지니어인 거죠.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상상이 되고 우리 머리에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주 적은 공식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머리가 그것을 떠올리고 따라잡을 수 있게끔 아주 잘 써놨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진짜 존나 좋은 소설입니다. 좋은 글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글이에요. 무조건 읽으십시오.